유시민 씨의 대선 전망, 대선 전망이 이제 있었습니다. 유시민 씨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1% 정도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이제 선거방송 진행 중에 아마 유시민 씨가 몰랐던 것이 사전투표를 먼저 까고 당일 투표를 뒤에 까는 것을 유시민 씨가 이제 그 토론자들한테서 대선 이제 선거 개표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단 이 국힘 선거전이 그렇게 뭐 녹록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네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잠시 외유 중인 홍준표 후보를 좀 설득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홍준표 씨의 굉장히 측근으로 통하는 김대식 의원을 특사로 하와이에 이제 파견하는데 이게 거의 먹혀들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홍준표 씨가 뭐 좀 비겁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뭐 홍준표 씨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경선 과정이 지극히 본인이 볼 때는 불공정했고 그다음에 선거마다 국힘당 내부에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정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에 적합할 정도로 물론 이제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홍준표 씨가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논평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본인이 책임질 일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도 많죠. 어떻든 간에 이제 하와이로 가는 김대식 그런 의원이 홍준표 전 시장의 최측근인 김대식 의원도 선대위원장에 합류할 여부를 자신할 수 없다. 아마 국민의힘에 김문수 후보가 직접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국힘의 선거가 그렇게 매끄럽게 원활하게 바람이 좀 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마 요청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대개 이 기사를 통해서도 현재 대선 국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은 신문사에서 이 유시민 씨의 발언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최소 55%를 득표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25에서 35%가 될 것이다. 뭐 정권 전망도 그렇지만 대선 전망을 뭐 저는 전혀 믿지 않으니까 유시민 씨 이야기를 보고 제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게 뭐 본인이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농구라는 것이 과거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다 종합해서 보수 진보 우익 좌익의 여러분들 표 분포가 55대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보도를 본 사람 가운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양반들이 또 저렇게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할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제 선거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합니다. 많이 언급 안 할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언급을 안 하죠. 제가 5년 정도 선거 문제를 다뤘습니다. 6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5년 정도 선거를 다뤘고 뭐 대한민국이 하도 이렇게 악해 가지고 선거를 두고 무슨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득표수지 않습니까?
그 선거랑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는 과학인 거죠. 이 선거에서 나오는 숫자는 인위적인 숫자가 나오면 안 되죠. 자연수, 일명 난수, 무작위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자기적인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외부에 손을 댄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민도라든지 엘리트들의 그런 윤리 도덕에 대해서 별로 이제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선거 방송을 이제 접었습니다. 선거 방송을 거의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한 거고,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제가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하고 나면 그걸로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도라든지 엘리트들의 도덕, 윤리, 법의식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숫자가 과학이라는 것을 알고 선거가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15년 정도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모든 선거의 숫자 분석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숫자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선거가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뭐 여러분 신물 날 정도로 다 분석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유시민 씨가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55%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신 증거가 있냐? 그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숫자가 만들어진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점쟁이 같은 점쟁이를 또 이번에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도 뭐 정치판에 좀 뛰었으니까 다 알지 않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야기죠. 유시민 씨가 앞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 알지 않냐 이야기죠. 당신 서울대 나왔지 다 알지 않냐 이야기죠. 그리고 이 5년이란 세월 동안 노력들은 많이 했지만 한국 국민들은 선거와 관련된 문제 조항을 한 문장도 바꾸지 못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억울하게 물렀지만 윤 대통령도 한 문장도 못 바꾸고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만들어진 그 규정 그대로 선거를 지금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아예 그냥 안 다루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냥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하고, 공병호가 그토록 여러분들 열심히 외쳤던 주장들이 이제 세월을 두고 엄청난 비용 청구서로 이런 날라오게 되면 그때야 이제 뭐 조금 생각을 하겠죠. 생각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자, 어떻든 뭐 유시민 씨가 점쟁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맞아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은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깊은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어제 대법관 수를 최소 30명 최대 100명강을 늘리겠다 이 내용을 제가 방송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한국이 가게 될 길을 일종의 예고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내용도 제가 숱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흥미도 별로 없고 예. 그러나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앞날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자식이나 손자 손녀 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이익이란 것은 너무나 질기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정파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파당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식 세대를 희생시키는 거죠. 뭐 북조선을 보게 되면은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북조선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잔혹할 수 있고 잔인할 수가 있는지. 같은 동포들이 죽어나가더라도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거죠. 약탈하고 갈취하고 착취하고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기초학력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대부분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기초학력 결과를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통과시킨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전교조 출신의 서울시 교육감이 반대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겠죠. 선거가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패를 하게 되면 지방 권력이 다 넘어가고 동시에 교육감도 다 또 교체가 될 겁니다. 교체가 되죠. 그리고 시군 구청의 기초의원들 그다음에 12개 시도의 광역의원들이 또 전부 다 민주당 여름 색채로 다 바꿔지겠죠. 그러면은 다시 기초학력 개발 결과 공표라는 것이 다 또 여러분들 원위치 할 겁니다. 그거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공병호 TV를 보시면서 제가 세계 뉴스나 미국 뉴스를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우리 일상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는 AI 혁명이라는 것은 전기 발명에 필적할 정도의 인류 역사상의 대여러분들 혁명인 겁니다. 세상이 좀 뒤집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시대에 자식들하고 손자 손녀 세대의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그냥 권력을 다 장악을 하는 거죠. 정교조의 기본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쟁은 나쁘다. 경쟁은 나쁘기 때문에 학생 간 학교 간 기초학력 진단고사 결과를 절대 공표해서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평가가 없으면은 변별이 불가능한 것이고 변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바보로 가는 길로 들어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툭 깨놓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다 공개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체제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바보 멍텅구리를 이러면 양산하는 그런 교육제도가 완전히 고착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만난 한 나이 드신 분 이야기가 우리도 한때 참 잘 살아봤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분이 9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여러분 공표로 해가지고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변별해서 뒤틀린 학생들을 구제하게 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또 더 나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생님이 분발하고 이런 하고 관계없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교육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서울시 교육감이 제기한 초중고 기초학력 공개할 수 없다. 서울시 조례는 잘못됐다. 이게 여러분 2년 걸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는데.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다 뭐 자식들을 외국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그런 이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벗어날 수 없고 전교조 개통 소위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이 추구하는 그런 교육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서열화를 여러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일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그냥 다 덮어야 된다. 이건 거죠. 이 뭐 골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뭐 저는 제 눈에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하면 완전히 골로 갈 건데 이게 다 선거에서 결정이 되니까 지난 한 15년 선거에서 가장 손을 덜 댄 선거가 2022년도 6월 지방선거죠. 그 지방선거에 서울시 광역의회가 국민의 힘이 좀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발표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니까 반대를 해가지고 2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이것도 뭐 제대로 실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사회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회주의 길로 들어서고 어제 여러분들 제가 방송 내용에 포함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지 않습니까? 1분기에 100조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고 1분기에 순이익이 13조였습니다. 1분기 매출 증가율이 18% 순이익 증가율이 13%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비용을 여러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 6% 정도 여러분들 직원을 자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인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겠죠.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죠. 억울한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억울한 거죠. 자식들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이런 바보 천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 뭐 아주 참 제가 볼 때는 기가 찬 겁니다. 2026년도의 지방선거에서도 뭐 완전히 여러분들 엎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뭐 전국이 다 뭐죠. 교육계가 전부 다 또 여러분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을 하겠지. 그 정도 이야기 했는데 뭐 안 되면은 뭐 맨날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이 그냥 보통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게 나라가 완전히 역주행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게 교육만 그럴 게 아닐 겁니다. 이게 교육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 분야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기초학력 공개가 적법하다 이런 걸 이런 판결하는데 2년이 걸린 겁니다. 정신 나간 사회인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죠. 경쟁을 없애야 된다는 건 뭐 사회주의인 거죠. 뭐 기본적으로. 그럼 뭐 골로 갈 수밖에 없죠.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해지는 건데. 어른들이 참 죄를 짓는 겁니다. 자식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세상인데 그 세상에 실력 없는 애들을 그냥 제도적으로 양산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세상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한국의 언론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거의 긍정적인 그런 보도는 거의 없는 겁니다. 또 제가 좀 긍정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오던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그것을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속지주의 출생지주의라고 하죠. 그걸 뒤집는 그런 노력을 하니까 미국의 민주당뿐만 아니고 미국의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거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빛과 그림자가 있겠지만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그런 타고난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성붓을 던지는 거죠. 보통 대통령은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겁니다.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언젠가 한번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의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출생지주의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이제 의견 찬반 양론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냥 언론들은 전부 다 트럼프를 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좀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거다 이야기죠. 여기 이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는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 혈통권을 중시하죠. 부모의 혈통 여기 부모의 여기 여러분들 이게 틀렸네요. 부모의 혈통 대신에 이거는 속지주의고 속지주의. 이거는 속지주의. 토지권. 이게 출생주의 그리고 속지주의.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틀린데 속인주의 혈통권. 이게 잘못됐네. 이걸 바꿔야겠네.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 이쪽에 이렇게 제가 방송 준비하면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속인주의인데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식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속지주의는 부모의 혈통에 관계없이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그냥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해 가지고 캐나다를 경유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2001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는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속지주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속지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드뭅니다. 주로 이런 한 30여 개 국가가 아메리카 대륙에 분포가 돼 있고 선진국 가운데서는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는 이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속지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불법 체류자나 불법 입국자 수를 증가시키고 그들이 이런 법에
악용해 가지고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가지고 여러분들 합법적 권한을 쟁취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다른 대통령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지주의를 반대하고 원정 출산 같은 걸 막아야겠다. 불법 체류자를 막아야겠다. 이것을 폐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고 트럼프 일기는 2018년부터 출생주의를 끝내려는 의지를 밝혔고 그게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겁니다. 미국의 근간인 출생주의를 바꿔야겠다. 이 문제가 너무 많다. 2025년 1월 20일 날 취임 첫날에 출생주의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불법 이민을 줄이고 원정 출산을 줄이고 미국의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나 뭐 만만찮죠. 미국의 진보적 색채가 강한 뭐 대개 법과대학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운데 다 여러분들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 자기 조국에 대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제도개혁을 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원정 출산이나 난민 아동의 시민권을 주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보는 겁니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트럼프처럼 자국의 중산층 입장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도 다 그런 논조를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매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가. 미국처럼 출생주의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한 30에서 35개 국가고 대부분이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고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그리고 카리브해 국가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 레소토,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대부분이 뭡니까? 대부분이 속인주의, 혈통 중심으로 시민권을 발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문제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출생지보다는 부모의 혈통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이중 토지권을 적용하는데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제국주의 시대에 수리남이라든지 알제리 같은 그런 식민지를 가졌기 때문에 출생지주의하고 그다음에 혈통주의를 약간 합친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그게 분명히 미국으로서 문제가 있는 제도인 겁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성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 국내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미국처럼 무조건 출생주의를 유지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선진국에는 캐나다를 제외한 매우 드문 사례고 미국은 그럼 이게 미국이 이런들 출생지주의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노예 해방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출생주의는 점차 제한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미국의 시민권 부여와 같은 출생지주의 제도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뒤집어 엎기 위해 가지고 지금 반대편들하고 이렇게 다투기 시작한 거죠. 그와 관련된 최초의 이렇게 이제 법원에 출석해 가지고 찬반 양론을 이야기를 듣는 그 모임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개최됐다는 겁니다. 슈프림 코트가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이 출생주의 시민권 종로를 위한 트럼프의
요청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 법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후에 하급 법원들은 대개 대통령의 출생주의가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대법원에 여러분들 사건을 이제 넘긴 겁니다. 수정헌법 제14조 재해석을 실행할 권한을 대법원이 현망해가 판단해 달라 이렇게 봅니다. 만일 이 출생지주의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되면 만일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줘 가지고 25만 5천 명 정도의 여러분들 아이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것은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측면에서 트럼프를 보는 겁니다. 우리한테 좀 피해를 주니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미국의 보통 중산층들 그 미국이란 나라의 입장에서 대통령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돼 가지고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불법으로 미국 내에 들어온 이민자는 시민권 목적으로 미국의 관할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낳은 아이들은 출생 시에 설령 미국에서 여러분들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국내 신문이나 방송사의 논조를 볼 때 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트럼프란 사람이 세계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사람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대미 관계에서 여러분들 오판을 하거나 착오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는 거의 세계적인 학교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하버드 대학교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이 붙었는데 국내 언론 논조를 보면 전부가 뭡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요즘에는 신문이나 방송 보기가 참 힘든 거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우리 문제도 올바른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보니까 한 경제신문에 한국계의 이 이민자나 이런 한국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미국의 포스닥으로 간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네요. 트럼프의 이제 일론 머스크 도지 정부 효율부가 연 미국의 2조 달러 정도 연방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NIH 같은 거는 기초연구를 하는 기관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발 연구개발 비용에 칼바람이 불다 하버드 연구실에서 8월부터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구비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 입장에서는 참 딱한 거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 규모가 누적 적자가 36조 달러 1년에 여러분들 2800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과거처럼 기초연구를 그렇게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일체의 언급을 안 한 거죠. 한국 언론들이. 그냥 뭐 테슬라 여러분들 무슨 뭐 사지 말기 운동 이런 거는 크게 하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에 근무 중인 한인연구원 A씨는 최근 지도교수에게 오는 8월 연구실이 폐쇄된다고 통보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립보건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도교수가 지원한 과제들이 대거 탈락했다. 좋은 시절이 간 거죠. 2조 달러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2조 달러. 2800조 정도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 겁니다. 2800조 정도를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 거죠.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이제 전부 다 하버드 대학하고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부분 사람 같으면 뭐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하버드 대학하고 여러분들 직접 충돌하기를 꺼릴 건데 역대 대통령이면은 아무리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런 데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버드면 하버드지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냐 이야기죠. 너희들이 좌파 교수들 뽑아가지고 애들 머리 세뇌시켜서 계속 배출하지 않냐. 너희들이 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또 돈을 중단한 겁니다. 4억 5천만 달러 연방지원금을 그 하버드도 연방정부의 엄청난 22억 달러 4억 5천만 달러 이렇게 여러분들 보조금을 받으면서 학사 운영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은 받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교수 임용하는데 차별하고 학생 임용하는데 차별하고 그냥 감사도 별로 없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몇십 년 해온 겁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22억 달러를 차단했거든요. 지난달에. 그런데 또 4억 5천만 달러를 차단한 겁니다. 이래서 이런 여기에 포스닥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하버드하고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결 구도를 1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 대응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학이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그런 부분에 그거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 여러분들 뽑을 때 특정 인종 특정 성별 이런 부분을 편애하는 그런 기회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종류의 대학 교수 선출이라든지 학생 선출은 안 된다. 그걸 고쳐라. 그리고 여러분 4월 3일 날 9개 조항을 공문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요청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공식 사안을 보내서 연방기금 수령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다이버시티, 에퀴티, 인클루전 프로그램 이게 이런 뭔가 하니까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서 여성 무슨 흑인 그다음에 뭐죠 뭐 심하게 하면 좌파 색채가 강한 교수들만 뽑겠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 폐지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9개. 하버드 교수들이 하버드 총장이 처음 당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만만하게 본 겁니다. 우리가 하버드인데 하버드인데 너희들이 감히 이렇게 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잘 못 본 거죠. 트럼프란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4월 11일 날 행정부는 하버드에 추가 요구사항이 담긴 사안을 발송하고 당장 여러분들 거부 성명서를 내고 연방정부를 소송을 거니까 바로 여러분들 돈을 끊어버립니다. 4월 14일 날 하버드가 요구를 거부하자 행정부는 22억 달러 규모의 연구기금과 6천만 달러의 계약을 동결하고 4월 16일 날 국토안보부는 시위에 참여한 모든 외국인 학생의 이름과 징계 기록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 미이행 시에 앞으로 하버드가 외국인 학생 모집 자격을 박탈하겠다. 4월 21일 날 하버드가 연방기금 동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5월 13일 날 추가적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또 끊어버린 겁니다. 교수가 총장이 좀 너무 정치력이 없는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를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은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이 여러분들 일종의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감사기능 같은 게 잘 작동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파헤치게 되면은 비리 같은 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싸울 때 이런 상대방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싸움 걸 때 트럼프를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의 사적인 이야기를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빌 에크만입니다. 리틀 월렌 버핏으로 불리는 펄싱 스퀘어의 창업자인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하버드 출신입니다. 학부 하버드 출신이고 하버드에도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빌 에크만. 빌 에크만이 칼같이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토프 루포란 사람이 취재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이 교수를 여러분들 뽑을 때 특정 성별과 특정 인종을 일정 수준까지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차별적인 채용 정책을 실시했다, 이런 서류를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크리스토퍼 루포라는 그런 저널리스트가 제가 보도한 바와 같이 하버드의 웹사이트에서 공개해왔던 교수를 채용할 때 일종의 차별적인 기준을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하버드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제시한 교수 채용 규정은 인종과 성별을 차별하는, 여성과 소수인을 차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을 뒤로 그냥 빼버리는, 교수 여러분들 응모했을 때 그렇게 하니까 이런 빌 에크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에서 하버드의 교수 채용이라든지 입학과 관련해서 기준을 좀 더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여론이 빗발치고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거물을 삭제해버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버드 대학교가 자신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그런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될 겁니다. 그들은 증거물을 파묻다, 은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빌 에크만은 검찰 수사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증거를 제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죄를 말합니다. 하버드의 활동이 자랑스럽고 자신들이 교수 채용에 이런 차별적인 규정이 자랑스럽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버드는 증거물을 계속 공개하기보다도 그것을 은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보도에 따라 하버드 대학교는 웹사이트에서 차별적인 교수 채용 가이드를 삭제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지원자를 인종별로 차별하고 여성과 소수자를 선호하고 백인 남성을 뒤로 그냥 제쳐버렸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가지고 채용과 같은 부분에 차별을 하지 않는 1964년도에 통과된 미국의 민권법을 위반한, 이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범죄 행위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 에크만이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 기부도 많이 하고 하버드 대학교 동문입니다. 학부를 나온 겁니다. 하버드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야기한 이 루프란 사람이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들 인용하면서 하버드의 차별 기계를 고발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일에 제대로 수사를 받으면은 이게 범죄 행위로 간주가 될 것 같아요. 하버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교수 채용과 이런 부분에 이게 다 DEI 활동인 거죠. 다양성, 평등성 이런 운동.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걸려든 겁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 교수를 뽑을 때 이 퀄런티의 고울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여성과 마이너리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사람을 뽑은 겁니다. 이 재무 분야에 148명 있는데 지금 마이너리티 비중이 22.3%니까 이거를 29.85%까지 올려야 된다. 여기 이제 뭐 여기에 도서관학과 교수는 지금 92명인데 마이너리티 비중이 13%니까 23.34까지 올려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여기 2024년도 연례 계획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하버드는 실질적으로 여성과 마이너리티를 일정 퍼센트를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백인이나 남자나 또 다른 여러분들 인종에 대해서 그것을 차별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 거죠. 이런 거 왜 다룹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야, 이게 대학들이 다 좌파의 소굴이 돼 가지고 연방정부에서 1년에 20억 30억 정도의 보조금대로 받고 본인들이 감사 같은 게 없으니까 본인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좌파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대거 여러분 채용을 해온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미국의 민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공정한 기회를. 여러분 선거가 엉망진창이 되면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공정함이 없어지는 거죠. 공정함이. 그냥 우리끼리 다 해먹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다 해먹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크리스토프 루프란 분은 상당히 여러분들 보수적 색채가 강한 그런 저널리스트네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문화혁명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크리스토퍼 루퍼라는 분이네요. 여기 이제 이런 책을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를 한 분이네요. 미국의 민권법은 1964년에 여러분들 제정이 됐고 성별이나 그다음에 인종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중에 5번째가 고용차별입니다. 직장에서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종교나 성별이나 나이나 출신 국가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토 루프란 분 이야기를 읽고 조직적 범죄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용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수 채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입학 과정에서도 DEI라는 그런 명분으로 상당히 불공정한 채용이나 불공정한 입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저는.
옳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안 하겠죠. 사실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사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는 골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진실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가 골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이 대신에 어둠을 여러분 좋아하게 하면 나라가 골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대신에 어둠을 사랑했던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사실 대신에 거짓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국면을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또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명백하게 하버드가 이런 범죄를 범한 겁니다. 특정 인종과 이런 특정 그룹을 일정 %까지 이런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목표를 정해 가지고 그 외의 사람들을 채용이나 입학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대한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도덕이나 윤리 측면에서도 비난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뭐도 비난받아야 되는 거 아니까 이게 보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발각이 된 거죠. 범죄가. 여기 보시면 범죄가 하버드가 여러분 어떤 범죄를 저질러 봤는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차별적인 채용 정책을 실시해 온 겁니다.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 언론인 같습니다. 명백하게 여러분 연방 여기에 이 글입니다. 이 루포 씨가 쓴 최신 글입니다. 하버드 내부의 차별적인 그런 채용 방식을 작동돼 왔다. 크리스토프 루포 하버드의 차별적 고용기계 대학은 민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인종을 고려한 채용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하버드의 교수진 및 행정직원 채용에서 인종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수많은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대학의 DI 프로그램은 무의식적 편견 교육 그 이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리한 집단 즉 백인 남성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의 매개체입니다. 하버드의 한 연구자가 말했듯이 끝없는 증거는 대학이 채용 및 승진에서 억압자 계층을 계속 차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억압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쇠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크리스토프 여러분들 콜럼부스는 억압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조금 자, 보시면은 하버드의 DI 문서는 보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교수진 풀을 설계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대학 전반에 걸친 포괄적 채용 이니시티브는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했고 하버드의 DI 목표와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수자를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 온 겁니다. 또 다른 채용 가이드인 교수진 검색 모범 사례에서 대학은 몇 가지 차별적 관행을 권장합니다. 하버드는 채용 과정을 시작할 때 검색위원회에서 초기 명단에 여성과 소수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과 소수자의 지원서를 먼저 읽는 것을 고려하라고 지시합니다.
대학은 위원회 위원장들이 후보자 명단의 인종 구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좁히면서 긴 명단에 있는 모든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특정 계층이나 특정 계급들을 우대하는 그런 채용 과정을 계속적으로 해온 겁니다. 뭐 범죄라 저는 봅니다. 이건 범죄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하버드는 의도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합니다. 성별, 인종, 민족성을 포함한 자가 식별된 인구 통계 데이터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고 뭐 어떻든 간에 좌파 인종주의 극단적 인종주의 이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인종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후보자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낸 겁니다. 우파적 색채가 강한 인물들을 다 걸러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 명문 대학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좌익 성향을 갖게 된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사람을 뽑을 때마다 좌파 성향 사람만 뽑아댄 겁니다. 우파 성향 사람을 다 제거해버리고. 미국 대학에서 이런 시카고가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 뭐 증거물들이 수없이 나왔네요. 하버드에서 내부 문서를 입수한 결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백인 남성을 고용할 때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하버드의 적극적인 행동 계획 중 하나로 특정 직업의 소수자 수를 거의 500% 늘리고 목표를 탁 갖고 이런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교수 채용은 백인 남성들을 걸러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이렇게 여러분들 후보군을 좁혀 나갈 때 항상 여러분들 억압자 계층에 속하는 백인들은 다 뒤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시카고는 좌파 성향이 강한데 시카고 대학은 굉장히 우파 색채가 강한 아주 독특한 밀턴 프리드만 시카고 대학을 나왔죠. 시카고 대학에 교직을 가졌죠. 지금도 경제학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그런 우익 성향이 강한 그런 시카고 학파가 활동하는 거죠. 여기 초기에 걸러낼 때 반드시 여성과 마이너리티 그룹을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사위원장은 반드시 제일 먼저 여성과 마이너리티 그룹의 후보자들을 지원서를 읽어라 이렇게 가이드를 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의무적인 다양성 진술을 중단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채용 목록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여러분들 대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국내 언론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나간 사람 정도로 이런 간주하는데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연방정부에서 1년에 이런 한 300억 정도 보조금을 300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겁니다.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대통령들은 그냥 침묵하고 넘어간 거죠.